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 걷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보행거리가 짧아지면은 몸의 근력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감압이 되고 나면은 이게 머리 입장에서 새로운 다리가 되기 때문에 다리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세요. 협착이 완전히 없는 게 확인이 되신 분들은 바로 서는 연습부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서는 연습 자체가 코어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 코어의 인지를 만들고 코어를 강하게 만드는 게 첫걸음입니다. 이걸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지 근력이 생깁니다. 단백질을 먹는 걸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드시는 걸 습관으로 만드시려고 생각을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오늘을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는 내용은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매일매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허리 수술을 많이 하는 관계로 환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외래에서 퇴원하시기 전에 수술을 하는 환자분들한테 꼭 다 드리는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증, 대부분의 허리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협착증입니다.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시면은 허리 수술을 하고도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협착증은 계속, 그러니까 협착증이 일어났던 원인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 마디가 아니라 다른 마디가 또 협착증 변화를 겪게 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협착증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의 환자분들이시고, 대부분 제가 수술하시는 분들은 활동량이 이미 줄어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울감, 불안감, 활동량 저하, 근감소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재활하는 거는 일상적인 재활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와 있는 재활은 몇 주차에 뭘 하고 몇 주차에 뭘 하고 몇 주차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의 재활이 모든 분들한테 통용될 수 없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환자분들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치료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원칙은 거의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허리 재활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양방향 내시경 한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양방향 내시경을 통한 감압수라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모든 허리 수술하는 환자분들한테 통용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이 이외에 조금 더 주의할 것들이 있는 거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내용들을 잘 경청하시다 보면은 꼭 허리 수술한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허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귀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재활의학, 정신의학, 마취통증의학, 신경과 여러 가지의 다자간의 학문들의 내용이 종합된, 노인의학까지 종합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불편하신 분들, 허리 수술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꼭 저한테 치료 안 받으셨더라도 이 내용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허리 수술하신 분들은 모두 꼭 이 내용을 보시고 자기 관리를 좀 향상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제가 좀 건방지게 지었습니다. 허리 수술 후 재활 7개명. 양방향 내시경 수술한테 조금 더 해당되는 것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방향 내시경이 데미지가 적기 때문에 이 재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좋은 시간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내 몸의 상태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의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친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재활의 원칙은, 재활은 내 몸의 상태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내 몸의 상태에 잘 귀 기울이는 법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이 7개명의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자기 몸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한테 통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치의 선생님의 의견이 이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환자분의 개별적인 상태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환자분들은 주치의 선생님, 수술하신 선생님의 의견이 훨씬 더 우선이 됩니다. 그건 꼭 주의하고 이 내용을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재활을 하려면은 매일매일 통증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오늘 3개가 수술하고 어느 날 내가 오늘 3개가 아팠다고 치면은 내일 4개가 아픈 활동량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내가 오늘 3개가 아팠을 때 내일 2개의 통증이 생기면은 활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냥 안 아프다고 계속 쉬기만 하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근감소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감소증을 끌어올려야 되면, 통증이 커지지만 않는다면은 활동량을 끌어올려야지 몸의 기능이 회복이 되시고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아프기 전에는 코어도 별로 안 떨어지시고 몸도 노쇠하지 않으셨던 상태인데, 이게 협착증이 수술에 이를 정도까지 되시면은 몸도 많이 노쇠해지시고 코어의 근육도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쉬는 것만 가지고 옛날에 안 아팠을 때 기능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큰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아프고, 제가 보통 수술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적응증이랑 똑같은 건데요. 점차적으로 활동량이 2, 3개월, 6개월, 심하면 1, 2년 줄어들어 계세요. 그럼 환자분들은 안 아파지면은 내가 1, 2년 전의 상태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아팠을 때의 상태로 돌아갈 거라고, 저절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근력이 떨어져 있는 것, 내 몸이 노쇠한 것, 내 코어가 떨어진 것들을 적극적인 재활과 운동, 영양 섭취를 통해서 환자분이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걸로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마냥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통증의 정도를 매일매일 평가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파지면 활동량을 줄이고, 어제보다 오늘이 덜 아픈 활동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실은 이걸 되게 어려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 통증을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훈련이 어려우십니다. 여기저기가 어떻게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수술을 결정해도 제일 불편한 거 한두 가지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보통은 치료 결과가 가장 좋거든요. 부증상들은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통증을 다 깔고 계시기 때문에 이 통증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더 근본이 되는 문제를 치료하시는 게 나머지 부분까지 다 치료하실 수 있거든요. 고령 환자분들은 특히나 해당이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딘가 하나도 안 아픈 날은 대부분 오시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움직일 때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내가 수술 후에도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줄었는지를 평가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기준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통증을 평가하는 연습이 선행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환자분들부터 되게 안타까워 하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보통은 재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오늘 얼만큼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대로 활동량, 수술하고 한 달이 지났어도 내가 좀 더 아파졌으면 활동량을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수술하고 하루밖에 안 됐어도 내가 통증이 별로 없으면 활동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게 환자분의 몸이 최대한 젊어지시고 최대한 자기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늘 얼마나 아픈지 평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체계적인 재활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움직일 때 기준이어야 됩니다. 대부분 수술하시는 분들은 보행거리가 줄어들어서 수술하십니다. 그럼 수술 전에 내 보행거리와 지금 내 보행거리가 어떤지, 수술 전에 내가 걸을 때 통증이 내가 5분 걸을 때 아팠던 게 10분 걸을 때 나타나는지, 5분 걸을 때 아팠던 게 내가 지금은 10분밖에 못 걷지만 10분 걸을 때 통증이 수술 전 통증 양상과 다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 걷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보행거리가 짧아지면은 몸의 근력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감압이 되고 나면은 이게 머리 입장에서 새로운 다리가 되기 때문에 다리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세요. 그래서 내가
잘 못 걷는 게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힘이 없어서 그러신 거면은 고기를 많이 먹고 균형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균형을 잘 잡고 근력을 늘려줘야 해결이 되는 거지 기다린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파서 못 하시는 경우라면은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움직일 때 기준입니다. 수술 전에 감각신경 손상이 있으신 분은 수술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 감각신경 손상은 호전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회복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적응이 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 그 통증을 견뎌지시거든요. 이제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 느끼는 게 뭔가 엉덩이 쪽에는 신경이 실질적으로 심하게 추가적인 손상이 있는 상태는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 다리, 발까지 불편하신 경우가 많고요. 이게 신경이 추가적인 손상이 없이 감각신경 손상을 느끼시는 경우, 수술 전에 발 쪽이 무디거나 시린 느낌이 있으셨던 분들은 엉덩이 수술이 감압이 제대로 되면은 엉덩이나 허벅지의 통증은 줄지만 발 쪽에는 통증이 남아 계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거는 수술이 덜 된 게 아니라 감각신경 손상이 남아 계신 경우세요. 그러면은 이 특징은 이런 종류의 통증은 움직인다고 더 아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경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제 손을 제가 꼬집어서 아프잖아요. 그럼 이 아픈 거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심하게 꼬집는 경우에는 꼬집혀서 아픈 것도 있지만 만약에 심하게 꼬집히면 피부에 상처가 나겠죠. 그럼 피부에 상처 때문에 쓰라려서 아픈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하게 꼬집혔을 때는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꼬집어서 아픈 건지 피부에 난 상처 때문에 아픈 건지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꼬집은 걸 떼고 나면은요 피부에 상처가 나 있으신 분들은 상처가 계속 쓰라림을 느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꼬집은 것보다 그 쓰라림이 더 싫으실 수도 있으세요. 즉 협착증으로 보행장애가 오시고 다리 근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대부분 크고 작건 간에 감각신경 손상이 동반되어 계세요. 그럼 특히나 수술 전에 시리고 무딘 것들을 느끼셨던 분들은 수술 후에도 이 시리고 무딘 것들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걸 빼고 원칙적으로 자기 증상을 관찰하셔서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도를 위해서가 아닌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해서 내 몸의 재활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움직일 때 기준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통증을 평가하시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 재활 강도가 되고 저는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이거 잘 못하시면은 되게 환자분들이 재활을 잘 못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오늘 움직여서 얼마나 아픈지 오늘 내일 통증이 비교가 안 되면은 보통 환자분들이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시거나 너무 과하게 운동하면 너무 많이 아파져서 너무 오래 쉬시거나 이걸 반복하시면서 협착증 치료를 통해서 노화를 막고 근력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제가 수술하기 전에도 언제나 내가 수술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 아팠고 수술 이후에 어느 정도 아픈지 움직일 때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걸 꼭 습관을 들이시는 게 꼭 매일매일 중요합니다. 재활 강도를 결정할 때. 두 번째로는 재활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내가 100m를 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100m를 뛰면 힘들 것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정도 하면 내 몸에 무리가 올 것 같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100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은 내가 8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기본적으로는 통증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재활을 과하게 해서 통증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근력이 줄어듭니다. 근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재활이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환자분들이 근데 보통 어떤 식으로 재활하시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은 한번 해보고 그게 되면은 더 안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한번 해봐서 아프면 그래도 안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시는 게 재활이 아니에요. 재활은 내가 열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팔을 여러 번 하는 거, 3-4번 하시는 거예요. 100m를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통증이 안 생기게 80m를 하루에 3-4번, 4-5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몸의 느낌이 150m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바뀌세요. 그럼 그럴 때는 내가 또다시 120이나 130m를 하루에 3-4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몸이 빨리 올라가면 통증을 안 일으키면서 활동량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궤를 같이 하는데 내 몸에 대한 인지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오늘 수술 전이랑 비교해서는 어떤지, 내가 할 수 있는 통증이 열이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열인지 판단해서 그거를 팔만하고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셨는데 어느 정도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난 안 걸어봤으면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재활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보지 않더라도 내가 얼만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지를 언제나 판단하시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계속 여러 번 반복해 주시는 게 재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열이라면 팔 만큼 한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 말씀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재활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강하다고 허리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역도 선수들이 코어가 매우 강할 거 아니에요. 맨날 무거운 물건 드니까. 근데 그 친구들도 배에 힘 빼고 물건 들면 허리 나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강한 근력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움직일 때 언제나 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있으셔야 됩니다. 힘을 주는 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허리가 덜 망가진다고 보셔야 돼요. 보통 협착증이 오랫동안 있으셨던 분들은 허리를 계속 숙이고 다니기 때문에 코어에 힘을 주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계십니다. 그리고 보통 어떻게 쓰는 방법조차 까먹으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걸 습관을 들이려고 하셔야 됩니다. 흔히 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육 부자가 되려고 강한 힘을 주는 힘이 필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약한 힘이라도 계속 유지하려는 습관.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동작. 저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진료를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을 하는 동안 전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려고 합니다. 강한 힘이 아닙니다. 제가 외래 보는 동안 아랫배에 힘을 주고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허리를 보호하는 거고 저는 이걸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실은. 그래서 언제나 강한 운동이 아니라 내가 자주 하는 일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거를 습관을 들이려고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누가 밀려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배에 힘을 주죠. 왜 그러냐면은 힘을 안 주면은 누구한테 힘을 안 준 상태에서 누구한테 밀리면은 허리가 나간다는 걸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즉 언제나 배에 힘을 주는 게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평소에 우리가 똑같이 힘든 일을 하더라도 배에 힘을 많이 주고 일하는 분이 계실 거고 힘을 적게 주고 일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누가 허리를 오래 쓸지는 자명합니다. 겉에서 보기엔 똑같이 일을 하시지만 이 힘이 들어가 있는 정도가 매우 중요하고 이건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시고요. 이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것 자체를 정교하게 의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안 주고 배에 힘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밀리면은 허리가 망가진다는 느낌. 배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은 허리가 좀 보호될 거라는 느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착증 있으신 분들 수술해 놓고 나면 워낙 걷기가 유행하니까 자꾸 걸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래 못 걸으신 분들은 서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협착증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요. 허리를 피면 신경이 눌리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의 중심성 협착은 방사통과는 관계가 적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느낌에 가까우세요. 엉덩이가 빠지는 느낌에 가까우시거든요. 근데 이걸 둔감에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저절로 숙여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허리를 바로 펴고 서본 지가 보행장애가 생기신 시간부터 거의 오랜 기간, 뭐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1년 허리를 바로 펴고 서보신 지가 너무 오래되신 분들이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서 걸으려고 하면은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걸으셔도 되는데요. 운동이 될 만큼 못 걸으십니다. 운동이 될 만큼. 오히려 바로 아랫배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서서 몸을 똑바로 펴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몸을 똑바로 펴서 서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체중을 옮기시게 되면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 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오늘도 제가 진료본 중에 한 3-4분 정도가 오른발 똑바로 서서 오른발, 왼발 체중을 옮기라고 하시면은 비틀비틀 하세요. 비틀비틀 한다는 걸 본인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한접에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애기들을 걸음마를 가르칠 때 똑바로 서는 애기들한테 걸으라고 하지, 똑바로 잘 못 서는 애기들한테 걸으라고 잘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협착증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체중 옮기는 연습을 하시면서 바로 서기부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서는 게 잘 되시면 누구나 발목만 이용해서 허리를 펴고 걸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서서 오른발, 왼발 체중 옮기는 연습부터 해보시는 게 좋고요. 실은 협착이 심하진 않으신 어르신들은 이걸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협착이 심하신 분들한테 이걸 수술하기 전한 분들한테 이걸 좀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바로 피는 게 안 되는 게 협착증의 근본적인 증상입니다. 중심성 협착증은 허리를 피는 순간 신경이 눌리게 돼서 엉덩이에 불쾌한 느낌 되게 오리궁뎅이로 엉덩이가 빠집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이 무리해서 신전 운동을 하면은 엉덩이는 오리궁뎅이로 내밀고 있으면서 위에 상체만 피시는 형태로 운동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건 허리에 또 다른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협착이 완전히 없는 게 확인이 되신 분들은 바로 서는 연습부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서는 연습 자체가 코어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 코어의 인지를 만들고 코어를 강하게 만드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서기 연습, 제가 말씀 바로 서기 연습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전 권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설 수가 없는 사람한테 바로 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고요. 바로 못 서는데 억지로 서려고 하면은 팔로 상체를 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설 때는 어깨 근육을 써서 바로 쓰는 게 아닙니다. 상체만 더 피는 거예요. 상체를 뒤로 무리하게 제키는 동작은 허리에 또 다른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어깨 수술하신 분들한테는 팔엔 힘을 빼고 아랫배에만 힘을 준 상태에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천천히 옮기시면서 코어의 인지를 만드시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쓰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이 자세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팔에는 힘을 빼고 천천히 걷는 방식으로 걷기도 단계적으로 훈련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코어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몸 안에 있는 원통입니다. 척추뼈는 짝대기에 가깝고요. 이 척추뼈를 싸고 있는 다혈근, 숨을 쉬는 횡격막, 배 깊숙한 곳 안쪽에 있는 복행근, 골반 밑에 있는 골반 기저근입니다. 이 4개의 원통이 제대로 협응력을 가지고 수축을 하면은 자세는 발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써서 바르게 해야지, 껍데기 근육 가지고 바르게 하려는 식으로 힘을 쓰게 되면은 허리 내부에 오히려 안 좋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골반은 피지 못하면서 위만 제껴버리면은 척추에 힘이 더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통을 언제나 한꺼번에 수축하게 되는 힘, 협응력을 갖게 되는 이게 코어고요. 이 코어를 강화하시게 되면은 똑같은 힘을 받았을 때 짝대기로 버티는 거랑 원통이 버티는 거는 허리에 떨어지는 힘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 배 안에 있는 원통을 강화하는 거고, 이 강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배 안에 보조기가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원통을 강화하는 게 코어를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거죽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기르는 느낌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힘이 빠지지 않는 거에 가까운 거지, 강한 힘을 주는 느낌으로 이게 원통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는 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껍데기 근육을 강화한다고 이게 꼭 강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누워서 하는 횡격막 호흡법. 이거는 뭐냐면은요,
배에 힘을 주고 우리가 지낸다는 거는 매달리기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달리기 자체를 연습하는 방법도 있지만 턱걸이를 여러 개 하다 보면 매달리기도 잘할 수 있겠죠. 똑같은 겁니다. 누워서 아까 코어를 이루는 네 가지 근육, 복횡근, 횡격막, 골반 기적을 다이어그를 한꺼번에 활성화해서 숨을 쉬었다 폈다 숨을 쉬었다 내뱉었다 하면서 내부 근육의 코어에 대한 인지를 향상시키면서 이거를 같이 힘을 쓰는 방법을 먼저 학습을 느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누워서는 횡격막 호흡이고요. 저희가 뭐 수술하면 뭐 저희 병원에서 시켜드리긴 하지만 모든 분도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똑바로 서는 연습입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체중 이동하는 연습. 보통 똑바로 서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이 걸으려고 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협착증 있으신 분들이 제가 이걸 시켜보면은요, 제대로 못 서진다는 거를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잘 섰고 그 단계를 져서 잘 걸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못 걷는데 내가 서는 게 안 되는 상태까지 됐는지를 대부분 모르세요. 그래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체중을 이동하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똑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아랫배에 대한 인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이 견고하게 아랫배에 힘을 주고 발목만 이용해서 몸을 똑바로 펴고 걷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걷는 연습 자체가 코어를 강화하는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협착증 수술하시고 나면은 환자분의 통증이 적어졌다고 하시는데 걸으라고 하면 바로 허리를 숙이고 시작하십니다. 이거는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협착증 때문에 코어가 약해지고 걷는 거 자체를 너무 숙이고 걷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협착증 수술하고 엉덩이 통증이 덜어졌는데 걸으라고만 걸으려고만 하면 바로 숙여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랫배에 힘주고 서는 연습부터 하셔야 되고요. 아랫배에 힘주고 걷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르신들처럼 협착증이 심하신 어르신들처럼 허리를 숙이고 걸으면 멀쩡한 사람도 허리에 통증이 생깁니다. 허리의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걷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수술 전에는 MRI는 똑같은데 환자분들은 여기저기 아픈 게 맨날 바뀌죠. 여기도 아팠다가 저기도 아팠다가 저기도 아팠다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신경은 되게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 자세나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여기저기 염증 부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MRI로도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통증, 똑같은 구조로도 통증의 양상은 계속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술 후에 회복할 때도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통증은 줄어들었지만 통증의 양상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오른쪽만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라 했는데 양쪽 다 신경이 눌려서 양쪽 다 감압을 하고 나면은 왼쪽에도 통증으로 느끼는 이상한 감각들이 생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전체적인 통증의 크기가 줄어든 상태에서 통증이 양상이 바뀌시는 거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경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느낌들이 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피부를 오랫동안 꼬집고 있으면요, 멍해져서 아픈지 모르잖아요. 이걸 떼게 되면 뭔가 이상한 느낌들이 계속 바뀌면서 나면서 평온해집니다. 따라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원래보다 통증이 커지지 않는다면 이상한 느낌들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나면 대부분 고령의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를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사소한 증상 변화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면은 재활하실 의욕을 잃게 되고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우울해지시면 근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촉진하는 요소 중에서 우울증, 우울감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수면장애, 우울하고 잠을 잘 못 자면은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줘도 근육이 안 늡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졌던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고요. 내가 통증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저런 느낌이 바뀐다면, 그리고 내가 움직일 때 통증이 더 커지는 것만 아니라면은 활동량을 늘리는 식으로 재활을 하시고,
바뀌는 증상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이걸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게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학업을 할 때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죠. 똑같습니다. 재활을 할 때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들이 재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요 말씀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술 전에 제가 환자분들 꼭 말씀을 드려요. 다리가 시리거나 무딘 느낌이 나면 그건 절대로 안 좋아진다고. 이걸 제가 수술 전에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요. 감각신경 손상은 신경이 많이 눌리게 돼서 다리에 힘이 떨어질 정도가 되고 활동량이 줄어드시면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감각신경도 어느 정도 손상이 있게 됩니다. 그럼 다리가 시리고 무겁고 뜨겁고 뭐 차갑고 뭐 껌 붙은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근데 이건 수술한다고 단기적인 호전이 안 되세요. 감각신경 손상이기 때문에. 그게 한 1, 2년 지나면은 대부분 그걸 못 느끼게 되거나 둔감해지는 형태로 적응이 되게 되시는데 이건 단기적인 호전이 안 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신경이 많이 활발하게 추가적인 손상이 있게 눌릴 때는 엉덩이부터 밑에까지 쭉쭉 내려가는데 엉덩이부터 허벅지 정도까지는 대부분 줄어드는데 다리 쪽에 그 느낌은 남아 계시거든요. 그럼 이거를 환자분들이 엉덩이가 안 아프니까 다리가 더 아파졌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막 우울해 하시면서 활동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아팠는데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줄어들고 다리 쪽만 불편하면서 활동량에 따라 통증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이거는 수술 전에 있던 감각신경 손상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좋아집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통증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내가 이 신경에 신경을 안 쓰기가 어렵고 전체적인 통증은 줄는데 오히려 신경이 더 많이 쓰인다면은 정신과를 수술하신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든지 정신과 같은 걸 찾아서 항우울제 같은 거의 치료를 병행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울감이 있으시고 잠을 잘 못 자면은요.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생기세요. 몸이 늙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 감각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는 단기적인 호전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는 게 수술 후 재활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또 말씀드린 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내가 환자분들한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내다 보면 누구나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더 커진지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10kg 들면은 허리가 아프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 5kg로 나눠 드시면 평생 병원에 안 오고 10kg 드는 일을 5kg로 나눠서 드는 걸로 평생 병원에 오시고 활동을 계속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내가 10kg 들어서 아픈지를 모르시는 분은 설명 못 하시는 분은 아프니까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를 맞아서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만들고 10kg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은 허리는 망가지겠죠?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걸 설명함으로써 이걸 피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어르신들이 먼 곳에서 저를 만나러 오셔서 뭐 할 때 아프시냐고 물으면 되게 당황하고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이걸 무엇을 뜻하냐면요. 스스로 보호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뭐 할 때 아픈지를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협착증도 잘 안 오고요. 허리도 잘 안 아파집니다. 어찌됐든 수술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새 출발하는 마음에서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꼭 기르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호자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뵐 필요 없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뭐 할 때 더 아프신지만 물어보시는 것도 그 어르신이 건강 관리를 잘하게 되는데 큰 도움을 드리는 거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나 언제나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하는지 허리도 결국 힘을 받는 관절입니다. 힘이 안 들어가는데 더 아파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무슨 뜻이냐면은 아침에 아픈 거는 코어가 떨어져서 코어가 협응력이 떨어져서 허리가 근육이 덜 풀려서 허리가 힘이 많이 들어가서 아픈 거고요. 낮에 일할 때 피로가 쌓이면 아픈 건 실질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밤에 더 아픈 거는요, 대부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으신 거예요. 아침에도 낮에도 아픈데 다른 일을 할 때는 잘 못 느끼다가 다른 걸 안 하니까 쉴 때 우울하고 불안하니까 그걸 더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 통증이 더 생기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하고 이걸 생활 습관에 녹여서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제가 피부를 비빌 때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로 비비면 피부는 날아갑니다. 한 번만 비벼도. 근데 그 강도보다 20, 30%만 낮으면은 수백 번 비벼도 피부가 안 상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힘도 나누어 받으면은 전체적인 힘의 크기는 같더라도 이걸 나누어 받으면 조직 생성이 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할 때 더 불편한지를 설명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재활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안 아프면 더 늘리고, 안 아프면 더 늘리고, 안 아프면 더 늘리고. 그래야지 어르신들은 대부분 협착증이 있으면 몸이 늙어버리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 활동량을 빠르게 올려줘야지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습관을 스스로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우신 문제인데요.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대부분 협착증 수술하시는 분들 허리가 아프면 활동량이 줄잖아요. 아파서 우울해서 움직이기도 싫고 움직이면 아프니까 활동량이 줄어요. 이게 활동량이 줄면은 단백질,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을 안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안 생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연세 많으신 70, 80 어르신 분들이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기는 건 저는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잘 해도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근육이 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안 먹는 거는 나무에 물을 안 주면서 크라고 비료만 주는 거랑 똑같으세요. 나무가 잘 크려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비료를 주는 게 아니에요. 비료만 줘서는 나무가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습관에서 충분히 단백질 섭취를 늘려주셔야 돼요. 보통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저는 매 끼니 조금씩이라도 언제나 고기 같은 걸 좀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단백질 보충제 드셔도 돼요. 이렇게 저렇게 정량으로 드셔도 좋은데요. 그런 식으로 신경 쓰는 건 생활 습관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평생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식습관에서 일상적으로 고기를 언제나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거를 습관으로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걸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지 근력이 생깁니다. 환자분들이 우울하니까 식사량 안 늘리고 계속 운동하시면 근력이 계속 안 생기세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는 걸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드시는 걸 습관으로 만드시려고 생각을 하시면서 재활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활동량, 활기찬 노후로 돌아가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말은 저는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력 운동 당연히 중요합니다. 오래 살려면 근육이 되게 필요하고 당 대사나 여러 가지도 되게 좋은 작용을 하고 근력이 있어야지 자세도 좋아지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근력 운동보다 원래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주되고 근력 운동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노화를 방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노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래 걷기가 어떤 의미를 걷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요. 제가 말씀드린 걷기는 코어 강화 운동이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걷기랑 좀 다른 거고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걷기는 뭐냐면요. 약한 버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숨이 차야 돼요. 산소를 요구하는 운동이잖아요. 걸었는데 숨이 안 차잖아요. 그럼 유산소 운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걸었는데 근육이 안 땡기잖아요. 근력 운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냐? 노동입니다. 쓰는 양이 많아지면 퇴화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자세가 안 좋은 상태로 걸으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60대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한테 달리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 3주가 돼도 바로 달리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달리기가 제가 달리기 전문가 가분이랑 찍은 방송도 있지만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달리는 자세를 먼저 만들고 무릎이나 허리에 충격이 가지 않는 걸 만든다는 걸 전제로 달리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들이 난 참고 2만 보 걸었다고 하시는데요. 2만 보 걷는 순간 땀나는, 숨 차는 순간이 더워서 햇빛 때문에 땀나는 거 말고 숨 차는 시간이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되신 분 되게 많으세요. 그럼 유산소 운동은 10분, 15분 하신 거고 나머지 노동을 하신 거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쓰면은 관절이 상할 가능성이 크세요. 그거보단 15분 무리가 안 가게 달리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 되실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저번에도 내과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이틀에 한 번 정도씩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근력도 당연히 생깁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근력 운동도 필요한 거고 새로 우리가 반성하자라는 의미인 거지,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이고요. 걷기로 유산소 운동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빨리 걸어야 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전거도 좋고요. 수영도 좋고요. 달리기도 좋고요. 빨리 걸으실 수 있으면 걷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너무 노쇠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걸으시려고 하실 때도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달리기가 어려우세요. 너무 많으시면 70 넘어가신 분들은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걸어 유산소 운동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 정 어려우신 분들은 아랫배 힘을 정확하게 주고 어깨를 과도하게 팔에 힘을 줘서 등을 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허리 자체에는 과신전을 일으킵니다. 골반이 안 잡힌 상태에서 팔만 펴서 뭐 상체를 펴버리면은 요추에 과신전이 일어나고, 과신전이 일어난 상태에서 걷는 거는 허리에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팔에는 힘을 빼고 등 쪽에 약간 힘을 줘서 몸을 고추 세우고 바른 자세로 걸으셔야 되고요. 이게 이 상태가 유지가 가능하시면 조금 많이 숨이 좀 찰 정도까지, 숨이 살짝 찬 상태를 2, 30분 정도 유지하게 걸으시는 게 유산소 운동이시고, 숨이 차야 됩니다. 숨이 차게 걸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활을 할 땐 근력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이 우선이시고요. 너무 연로해서 유산소 운동이 도저히 불가능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이 가능합니다. 60대까지는 거의 다 되고요. 70대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 개 심박수의 60% 정도 뛰는 유산소 운동은 거의 모두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유산소 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근력 운동, 걷기 운동 위주로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걷기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거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7가지 내용은 이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오늘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 느끼실 거예요. 재활은 내 몸의 상태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판단하시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수술하고 한 달 뒤는 의사의 실력이 좌우하는 게 크지만 3개월 뒤, 1년 뒤는 환자분이 좌우하는 요소도 엄청 큽니다. 이게 똑같은 허리랑 똑같은 협착을 똑같이 수술을 해놔도 환자분들이 6개월, 1년 있다 느끼시는 증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는 힘을 받는 관절이에요. 힘이 어떻게 떨어지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힘이 어떻게 내 스스로 인지하고 내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려요. 환자분들 내 통증이 있으면 통증 때문에 내 통증은 너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환자분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연히 환자분을 잘 유지하고 좋은 의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환자분들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의사는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요. 손이 잘 움직여야 되고요.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되고 친절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안 되는데 친절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들도 내 통증도 중요하고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지.
장기적으로 내 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요. 너무 안 아프길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 기준으로 어땠는지, 수술 전과 지금 현재가 어떤지, 내가 수술 전에 감각신경 손상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셔서 내가 얼만큼 내가 얼만큼 노쇠해졌는지, 내 힘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정말 하나도 안 아프길 기대도 되는 건지, 내가 안 아프기를 기대하는 건지, 내가 젊어지길 기대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실 때 관리를 훨씬 더 잘해 나가시고, 저도 아직 젊지만 저도 늙으면 똑같이 될 거예요. 어르신들처럼. 아프면 잠 안 오고 우울하고 맨날 걱정하고 저도 그럴 거라는 거 알긴 아는데, 그걸 잘 해내시는 분들이 보다 더 자기 관리를 잘 해내신다는 거를 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통증과 내 힘듦을 객관적으로 잘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시간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단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제가 가별 환자분들의 수술하신 주치의 선생님들의 의견이 우선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설명드린 건 충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세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환자분들을 치료하신 주치의 선생님의 의견과 충돌이 된다면은 환자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주치의 선생님의 의견이 훨씬 더 우선입니다. 이거는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약간의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집에서 허리밴드를 차고 있는 건 어떤가요? 보통은 허리밴드를 차게 되면요, 복횡근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코에 힘을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허리의 움직임이 좀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허리가 좀 덜 아픈 게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계속 차고 있게 되면은 그거에 적응을 해서 복횡근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을 할 때 어느 날 한번 가끔씩 보조기를 차는 건 괜찮습니다. 농구 선수가 농구할 때 보조기 차고 농구하는 건 괜찮은데요. 일상적으로 집안일을 할 때 보조기를 차야 된다면은 그건 다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차는 시간이 길다고요. 그래서 내가 보조기 같은 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착용하면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간순간 활용했다가 활용 안 하시고, 활용했다가 활용 안 하시고 라는 식으로 하시고요. 소망님은 호흡 훈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증이 심하지만 않으신다면 똑바로 서는 연습, 코의 인지를 만들어서 아랫배에 힘을 줘서 일상생활을 해서 자기 몸 안에 자연 복대가 생기는 느낌이 드시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픈 운동이 아니고요. 꾸준히만 하면 누구나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기나 복대에 의지하시는 습관을 버리시라고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쫑이TV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인데 신경차단술 한 후 한 달도 안 됐어요.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혹시 부작용이 생기실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운전 중 뒤로 주차하다 부딪혔는데 MRI 찍고 봐야 하나요? 제가 불편하신데 제가 웃은 건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술을 드신 거랑 대부분 크게 관련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수술하신 분들은 술을 먹으시면은 그러니까 실수하실 가능성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지. 신경차단술 주사 맞으시고 술을 먹었다고 해서 술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술을 드신 게 결정적인 영향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신경차단술하고 계속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텐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라는 게, 그러니까 MRI를 안 찍어 보시고 허리 디스크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나간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겠지만 디스크가 원인이 된 통증과 디스크란 질환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협착증에서 퇴행성으로 디스크가 밀려 나온 거를 허리 디스크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디스크는 급성 디스크랑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이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는 게 실제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려서 방사통이 있는 게 아니시라면은 단순히 염자나 허리 디스크 내부의 상태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꼭 허리 디스크일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병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허리 디스크라고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불편하시면은 아랫배에 힘주고 일상생활 하는 거 하시고 내가 뭐 할 때 통증이 커지는지 좀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0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통증이 커지지만 않으면은 다리에 힘이 빠지지만 않으면은 감각이 이상해지지만 않으면은 활동량이 줄어들지만 않으시면 응급은 아니세요. 꼭 병원 안 가보셔도 되니까 아랫배에 힘주고 생활 습관 하시면서 나한테 무리되는 행동 피하면서 지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술 한 번 드시는 게 그렇게 결정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이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양방 내시경 수술 받으신 지 8개월 되셨는데 수술 전 신경이 눌려서 아팠던 엉치뼈가 의자에 닿으면 아직도 엉치뼈가 시큰거리는 증상이 있고 주변에 근육 튕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왜 그럴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보통은 저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걸로 따지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통증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저런 느낌 있는 건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원래보다 더 아프실 정도로 이게 느낌이 나시는 거면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통증이 줄어든 상태에서 뭔가 이런저런 느낌들이 바뀌시는 느낌들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신경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워낙 다양하고 복잡다단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계속 바뀌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의 이유를 찾는 것들이 대부분 되게 소모적인 일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신경이 약간 과민해져서 생기는 증상일 거라고 큰 그림에서는 이해하시는 게 맞긴 한데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쓰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성퀸윤님 질문 주셨습니다. 50m도 걷지 못하던 내가 30분 걷더니 걷고 그렇고 아프게 땡기던 다리가 통증이 확 사라졌습니다. 제가 수술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이건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시간 관계상 한 개 정도만 답을 더 하도록 할까요?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있던 거 마저 읽으면은요. 그러니까 유압술 하시고 유압술 하신 지 19일 되셨대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계속 안 아플 수가 그러니까 최초에 조금 전에 안 아팠던 거에 비해서 확 좋아지신 건 느끼지만 지내다 보면 언젠가 아파지십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활동량을 계속 늘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량 늘리다가 성큐님한테는 아파진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간 아파졌을 때 내가 어디까지 하면 아파지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량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코에 단단하게 잠근 느낌을 가지시면서 활동량을 늘리려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유압술을 하더라도 이걸 이런 식으로 재활을 교육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쓰실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유압술 하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타이거즈처럼 골프 치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선생님도 계세요. 그런 식으로 재활하시면 안 됩니다. 재활은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코가 더 강해진 상태에서는 원래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성규님께서는 자기 증상에 잘 귀 기울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계명을 잘 명심하시면서 활동량을 늘려가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긴 시간 강의 들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모두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 그러니까 내가 내 상태를 잘 알아야지 내가 나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분 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의나 그런 것들을 뭔가 묘수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내 상태를 잘 알아가는 것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저는 협착증은 자가치료가 가능하다고, 허리는 자가치료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가치료는 뭐냐면요.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 알아서 뭐 하면 덜 아파지는지를 찾는 게 자가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주사를 맞을까, 무슨 수술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뭐 하면 더 아파지는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뭐 하면 덜 아파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자가치료고 이런 자가치료는 모두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그런 진단을 내리시는 거는 그렇게 권장할 만하진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